배움을 즐기는 당신 환영합니다. 그 동네 한복판에서 마을 이장님이랑 이웃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자기 신발을 훌렁 벗어던지며 나 이 땅 안 사! 하고 소리치는 남자,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아, 진짜 요즘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스마트폰으로 찍혀서 소셜미디어의 도배가 될 만한 광경이죠. 그렇죠. 완전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만약 이 황당해 보이는 해프닝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합법적 함정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에서는 바로 이 기막힌 사연을 파헤치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자료는 고대 문헌인 룻기 4장의 텍스트입니다.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시골 성문 앞에서 벌어진 조촐한 부동산 분쟁 기록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짧고 건조해 보이는 텍스트 안으로 한 걸음만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치밀한 법적 습싸움이랑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 고대판 법정 스릴러이자 위대한 왕조의 탄생 비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록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단순히 누가 누구 땅을 샀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가, 이걸 아주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그 치열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첫 장면을 보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마을의 성문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네,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러다가 죽은 친척인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우선적으로 살 권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우죠.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하고요. 읽으면서 바로 현대 부동산 거래가 떠올랐어요. 보통 우리는 조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은밀하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남들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왜 굳이 성문이라는 가장 시끄럽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동네 유지 10명이나 대동해서 일을 벌인 걸까요?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아스한테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이 갖는 의미를 좀 아셔야 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입구가 아니었거든요. 아, 출입구가 아니면 뭐였나요? 오늘날로 치면 법정이자 시청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이 항상 그곳에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고 중요한 행정 처리를 다 했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 공공기관의 중심지였네요. 맞습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렀다는 건 지금부터 자기가 벌일 이 판이 온 공동체가 보증하는 공식적이고 절대 뒤집을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게 만들겠다, 이런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와, 시작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꽉 막아버린 거군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판을 키워야 했던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핵심적인 제도가 하나 얽혀 있죠. 그게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기업물을자, 즉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 건가요? 고엘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던 아주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오늘날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파는 그런 부동산 개념이 아니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신이 각 가문에게 영원히 생존하라고 물려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이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거나 심지어 가독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때 여유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이나 자유를 되찾아주는 제도, 그게 바로 고엘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가족 구조대 같은 거네요. 몰락해가는 친척을 건져내는 거룩한 의무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족 구조대, 가장 취약해진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건 이 제도가 철저히 이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나옴이라는 과부랑 그녀의 며느리 룻을 구조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는데 법적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더 높은 1순위 친족이 존재했다는 거 맞죠? 네, 보아스는 2순위였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구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1순위 친족을 성문 앞 공개 재판장으로 떡하니 끌어들인 거군요. 여기서 보아스의 진짜 무서운 협상 스킬이 등장합니다. 아주 노련하죠. 보아스가 먼저 달콤한 미끼를 던져요. 나오미가 내놓은 땅이 있는데 당신이 1순위니까 살 건지 말 건지 여기서 결정하시오. 안 살 거면 2순위인 내가 사겠어.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1순위 친족 반응이 어땠죠?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사겠어 하고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 친족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 완벽한 호재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남자가 그렇게 호기롭게 나선 건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기가 투자한 그 땅은 고스란히 자기 가문의 재산으로 영구히 편입될 테니까요. 이거 완전 꿀매물을 발견한 거잖아요. 맞아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원금 보장에 엄청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자산 증식 기회였죠. 그러니까 성문에 모인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 땅의 권리를 무르겠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남자가 예스라고 공개적으로 외친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뒤에 숨겨뒀던 진짜 카드를 쓱 꺼냅니다. 이 부분부터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아,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밭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라고요. 네, 단순한 재산권 문제에 사람, 즉 룻이 개입되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룻 이야기 한마디 딱 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사겠다고 덤벼들던 그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급하게 발을 빼거든요. 네, 태세 전환이 엄청 빠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정확히 어떤 구조길래 이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건가요? 땅이 생기면 이득 아닌가요?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라는 개념이 개입되는데요.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이 친족의 아이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말론, 그러니까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친족이 자기 생돈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죽은 친척의 이름을 달고 태어난 아이한테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네,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샀는데 그 땅은 남의 가문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게다가 룻과 그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까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잖아요. 만약 이 친족에게 원래 자기 아내랑 자녀들이 있었다면 훗날 재산을 상속할 때 본래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확 줄어들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아, 투자만 잔뜩 하고 자기 유산으로는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철저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미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가 주는 사회적 따가운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부담이 완전 2배, 3배가 되었을 겁니다.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룻이랑 결혼해서 땅을 사겠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남자가 적당히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갔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그 확실한 이익을 먼저 싹 제시해서 공개적인 예스를 끌어낸 다음에 무거운 의무를 들이밀어서 꼼짝없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거군요. 이거 엄청난 심리전황입니다. 네, 대단한 전략가죠. 근데 이 1순위 친족을 무조건 매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 가장의 입장이나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방어적 선택이었습니다. 하긴 자기 원래 가족이랑 재산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발을 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남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서 시선을 확 잡아끕니다. 자기가 그 권리를 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갑자기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건네주거든요. 아주 기묘한 풍경이죠. 요즘처럼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거나 전자서명을 하는 대신에 신발을 벗어주다니
이거 완전 고대판 도큐사인 같은 건데 냄새는 좀 났겠지만 절대 잊어버리진 않을 확실한 계약 방식이네요. 왜 하필 신발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신발이라는 건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신발은 땅을 밟고 걷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다니지 않으니까요. 즉, 내가 이 땅을 밟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서 남한테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제 이 땅을 밟을 권리? 즉, 이 가문의 재산을 되찾을 나의 모든 법적 권리를 당신한테 완벽하게 넘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죠. 이 대목을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모든 계약이 서버에 데이터로 착착 저장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종이도 귀하던 시절이니까요. 기록의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억은 곧 거대한 서버이자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글로 쓴 계약서보다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확 각인시킬 수 있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군요. 성문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 가족 구하는 거 포기하고 신발 벗어 던졌지 이걸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각적이고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확실한 계약 확정 방식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친족을 구제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일종의 사회적 불명예나 수치를 시각화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건네받은 보아스는 이제 합법적인 최종 권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랑 백성들 앞에서 아주 공적인 선언을 합니다. 엘리멜렉 일가의 땅을 자신이 다 사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요. 네, 그 1순위 친족이 도망쳤던 바로 그 마이너스 수익률 장사를 기꺼이 떠하는 거죠. 심지어 모압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도 다 짊어지겠다고 만천하에 공표를 한 겁니다.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지배하는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재산을 포기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딱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단순히 좋은 일 하시네요. 결혼 축하합니다. 이런 가벼운 덕담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도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의 엄청난 조상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네, 축복의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마을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까지 언급하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모압 과부한테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들을 들이대는 건 아무리 축복이라도 좀 너무 거창하게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피상적으로 보면 좀 과한 칭찬 같죠?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마을 공동체에 아주 깊고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고 국가의 기초를 다진 그야말로 근간입니다. 나라를 세운 어머니들이잖아요. 네, 마을 사람들은 룻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헌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려는 그 단단한 믿음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위대한 족장들의 수준과 맞먹는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포용이자 찬사죠. 와, 이방인 며느리를 단숨에 이스라엘의 국모급으로 격상시켜준 거네요. 그렇다면 축복의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다말과 베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다말 역시 유다의 며느리였는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아버지가 가문을 이을 책임을 회피하자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인입니다. 아, 며느리가 가문을 살리려고 희생을 한 거군요. 네, 그 처절한 희생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가 바로 그 베레스 가문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뿌리 자체가 과거의 남성들이 책임을 막 회피할 때 목숨을 걸고 가문을 살려낸 한 이방인 여인 다말의 희생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과거에 보아스의 조상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외면했을 때 다말이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면
지금은 이방인 며느리 룻의 헌신적인 사랑에 응답해서 보아스가 기꺼이 남성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이 확 돋네요. 과거의 실수를 후손이 바로잡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보아스의 이타적인 희생과 룻의 헌신이 만난 이 사건을 단순히 동네의 훈훈한 미담이나 재혼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온 거룩하고 신성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성문 앞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서사네요. 개인의 숭고한 결단을 공동체가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스케일로 화답해주다니요. 이런 엄청난 지지와 축복 속에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네,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죠. 저는 이 이야기의 후반부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둥글게 둘러싸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정말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네 생명의 회복자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아들을 7이나 낳는다는 건 완벽한 축복의 상징인데 룻이 그 7 아들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당대 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죠.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탁 안았을 때의 감격이 눈앞에 막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남편 잃고 2 아들 다 잃고 타국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모든 걸 포기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와 자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룻 덕분에 생명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한 거죠. 진짜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이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의도적이고 충격적인 장치를 하나 툭 던져놓습니다. 바로 족보 이야기죠. 맞아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람, 암미나답, 나손 이렇게 쭉쭉 이어지더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이름으로 텍스트가 쾅 하고 끝납니다. 스케일이 확 달라지죠. 조그만 시골 마을의 가족 회복 이야기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이끈 다윗 왕의 탄생 비화로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 극적인 스케일 확장이 당신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골 미담 끝에 왜 갑자기 왕조의 족보가 튀어나온 건가요? 이 족보는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why, 즉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보아스가 이익만 딱 따져서 1순위 친족처럼 휙 신발을 벗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끝났겠죠. 만약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의 편안한 앞길만 찾아서 모압으로 훌쩍 떠났다면요. 나오미 가문은 진짜 거기서 대가 끊겼을 테고 당연히 다윗 왕은 태어나지도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축나고 손해를 볼 걸 뻔히 알면서도 약자의 이름을 이어주고자 했던 보아스의 결단. 사실 당장 눈앞의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명백히 어리석고 실패한 투자 같았습니다. 네, 완전히 마이너스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그 헌신과 희생을 딛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셨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마이너스 수익률이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되돌아온 역설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마중학 족보는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전래동화 같은 가벼운 교훈이 아니네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책임감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물리적인 씨앗이었음을 탁 증명해주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역할이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영수증. 이 족보는 거대한 역사가 무슨 영웅들의 칼끝에서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이타적인 선택을 통해 빚어진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이스라엘 성문 앞에 왁자지껄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출발해서 한 가문의 눈물겨운 회복을 거쳐 위대한 다윗 왕조가 탄생하는 아주 숨가쁜 여정을 함께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기업물을 잘하던가 신발을 벗는 의직 같은 고대의 낯설고 딱딱해 보이는 법률 행위 이면에 사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으려는 치열하고도 따뜻한 인류애가 생생하게 흐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맞아요. 제도가 스스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인간의 선한 의지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텍스트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했지만 막상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아, 첫 번째로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갈까 두려워서 신발을 훌렁 벗어던졌던 바로 그 1순위 친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텍스트의 저자는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딱 보면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플로니 알모니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아무개여라는 뜻이거든요. 영문짠 성경에서도 미스터 소앤소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맞아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종의 문학적 형벌을 내린 셈입니다. 참 뼈아픈 대목이죠. 그는 당시에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 따라 자신의 유산과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은 바로 그날 성문 앞에서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반면에 남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던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으로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산, 즉 우리가 남겨야 할 기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은행 잔고와 재산을 뺏기지 않고 철저히 지켜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의 신발을 벗어주는 용기일까요? 이 깊은 탐구가 끝난 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 번쯤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에서 그저 아무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유산을 흘려보낼 것인지 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